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송영원의 음악통신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매주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쓴 글을 갖다 통해서 만나게 됐거든요. 이제 미디어 PR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하나씩 음악계,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한 주간의 작곡가 송영원의 문화, 음악통신 그런 제목으로서 미디어 PR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6월 말에 있었던 여러 음악계 이슈 중에서 세 개를 제가 꼽아왔어요. 그래서 그 세 개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그러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혹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해성같이 한국에 등장해서 그때만 해도 없었던 일렉트릭 바이올린으로서 열린음악회에 출연했죠. 그리고 열린음악회 출연한 다음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 문의제라가 쇄도했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하지만 이 유진박이 6월 말에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 예술가들, 시인, 작가 그런 분들한테 드러나는 것들이 자기의 분야에서는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한 사회성과 함몰된 전문 지식으로 인하여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조금 미흡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도 전부 음악을 좋아하시고 개중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독한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만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야 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남과의 소통이 좀 서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를 그게 바로 예술이니까 그런 거를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더욱더 빛날 수 있게 옆에서 조력자가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 천재 바이올리스트 유진박 같은 경우는 도리어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괜히 고생을 하고 돈 버는 그냥 하나의 영업인, 하나의 곰에 불과해버린 그냥 하나의 유물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진박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듯이 사기 사건에 휘말리고 또한 정신병 증상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 다시 한번 그렇게 잊혀지만 하면은 이 나오는 사건 유진박이 또 그런 식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이렇게 우리 음악인들이 유진박 때문에 음악 문화예술 분야에서 서툰 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더 필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예술 강사 제도와 법률 제도, 그다음 문화예술 지원 사업, 또한 계약서 작성 등 비음악적인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그런 문화예술이 한국에서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는 매니지먼트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유진박을 통해서 유진박의 문화와 예술과 연주력을 가지고 존중하는 게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협작꾼들에 끼어서 유진박이 심히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진박이 얼마나 뛰어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진박이 연주한 파블로 사라토의 지고 있는 바이전의 한 대목을 들으실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유진박 그러면은 클래식 외적인 일렉트릭 또는 재즈 그런데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알고 있지만은 사라토의 지고 있는 바이전 들으시면은 유진박이 얼마나 클래식에도 정통한 바이올리니스트인지 아실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대목 들어볼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정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저도 독일에 있을 때 90년대 후반에 몇 번 헝가리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고적하고 그 정취에 반했답니다. 그리고 그 도나우강이 놀란 거는요, 우리나라 한강같이 크고 길지가 않아요. 정말 한강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도 않은데 그렇게 그리고 그 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자극한지 아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그리고 요하네스 브람스의 수도만한 헝가리 무곡집 그리고 여러 팝송이라든가 집시 음악들의 영감의 근원이 됐던 도나우강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에게 친구가 됐던 도나우강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그 강에서 너무나 슬펐던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저 자신도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을 듣기가 무서워요.
그리고 도나우항이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답니다.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 그랬다 그런 비극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음악으로서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그리고 세계적인 지휘자 이반 피셔가 6월 말에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알고 있죠. 자기들의 고향인 헝가리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그런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슬픈 참사를 겪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제안을 했대요. 음악으로 우리 한민족들에게 위로를 하고 싶고 뭔가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 음악인이 음악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걸 고심하던 중 한국 가곡인 우리 장일남 작곡 김민부 작사의 기다리는 마음을 듣고 읽어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한번 김민부 작사의 기다리는 마음 그 앞대문만 한번 읽어볼게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귀를 기울이네. 자, 이런 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에 장일남 선생님이 곡을 붙인 가곡 기다리는 마음. 이반 피셔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국에 와서 그 시를 읽고 가곡을 듣고 우리 롯데 콘서트홀을 찾은 청중들 앞에서 본 공연에 앞서서 일제히 기립해서 짧은 시간을 준비를 해서 약간 어눌하고 잘 먹히지 않는 한국말이지만 노래를 불러줬답니다. 그래서 그날은 지금 한참 주가를 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의 조성진 피아니스트 그리고 베토벤의 7번 교향곡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베토벤의 편협적 4번을 협연했거든요. 그리고 서곡으로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을 연주했는데 그 어떤 곡들보다 이 헝가리에서 온 음악인들이 서툴지만은 한국말로 한 마음을 묶어서 부른 장일남의 기다리는 마음이 진한 감동과 온 청중들을 한 마음으로 묶는 역할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일전에 평화의 나무 합창단 단원들이 4.16 합창단, 즉 세월호 참사, 어떻게 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세월호 참사 비슷하잖아요. 그런 참사로 있었던 그 합창단 단원들과 함께 그 세월호 참사 부모님들이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자 상처받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래로서 사람들의 감동을 전했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음악으로서 음악인이 제 기능을 다하고 제 역할을 다하고 제때 맞는 선곡으로서 음악이 왜 사회에 필요한가를 꼭 보여준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일전에 6.25 전쟁 기념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기념음악회에서 구스타프 말레 일본 교향곡을 연주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필하모닉에서 4.16 안산시 그것도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가장 치료가 필요하고 아직도 그 상 흔히 연물지 않았던 안산에서 연주했던 곡이 평화의 음악제 세월호 추모 음악제라는 제목이지만은 브로우의 바이올린 협奏을 연주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볼 때는 도대체 이런 곡들의 선곡이 그 음악의 성격과 행사의 취지와 얼마나 부합되냐 그런 의심을 가져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클래식이 우리 일상생활에 동떨어져 있는데 한국 음악인도 아닌 헝가리에서 온 음악인들이 기다리는 마음을 부르면서 우리 한국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어서 빨리 그런 모든 상처를 받은 분들이 돌아왔으면 하겠다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김민부 작사, 장일남을 잡고 가곡 기다리는 마음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회차 제가 여러분들에 전해드리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6월 28일이죠. 6월 28일 날 KBS 교향악단이 예술의 전당 콘서트에서 정기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광시곡, 피아노 협주곡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듣기 힘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1번이 연주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너무 감탄스러운 연주였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서울시향도 그렇고 KBS 교향악단도 자주 연주에 가는데 이제는요 우리나라 연주 단체들이 저가 들으면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독일, 프랑스에 있는 오케스트라 악단에 비해서 결코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연주를 펼쳤답니다. 그날 첫 번째 연주곡 연주했던 하차투리안의 발레 모음곡 스파르타쿠스는요, 저는 현악기들의 유려함이 꼭 벼성을 한들을 쫙쫙 뽑아내는 듯 같아가지고 아주 비단결같이 아름다웠답니다. 그리고 발레 음악이다 보니까 저는 발레 음악 연주는 평타 이상은 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발레 음악 자체가 율동과 리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잘 소화해낸 KBS 교향악단이 하차투리안의 스파르타쿠스로 첫 곡을 쇼스타코러스의 재기능을 다한 멋진 연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연주했던 파가니니 광시곡인데요. 이날 협연자로 했던 분은 다니엘 하리토노프라는 분이 파가니니 광시곡을 연주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귀공자풍의 아주 잘생긴 금발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저랑 같이 갔던 피아니스트는 그분의 연주를 듣자마자 첫음 빰 듣자마자요 대포알이 치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이었답니다. 왜 그러냐고요? 요즘 들어서 라흐마니노프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연주를 듣기 전에 한 주 전에 한국에 있는 강소연 피아니스트 연주로서 똑같은 곡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그러다 보니까 라흐마니노프를 강소연, 또 누가 있을까요? 라자르 베르만,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 그런 다양한 피아니스트 연주를 듣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점성이 생긴 것 같아요. 점성. 그러니까 아는 곡에 대해서 함몰되고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 하리토노프 연주를 가지고 제대로 이 곡만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한 주마다 한 주를 앞서서 들었던 곡에 대해서 제가 프레임이 가져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은 대포알을 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렇게 비유했답니다. 야구 선수가 던지는 강속구, 똑같은 150km인데 어떤 곡은 묵직해서 치기 힘든 곡이 있고 또 어떤 곡은 날리는 곡이 있는데 다니엘 하리토노프는 타이슨같이 슈퍼 헤비급은 아니고 웰터급 아니었는가, 그리고 다른 연주를 좀 들어보는 게 어땠는가, 그런 제안을 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때 미적 판단을 하기 힘들었던 거는 프레임의 덫, 그러니까 매주 들었던, 한 주 전에 들었던 강소연의 파가니니 연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 하리토노프의 파가니니 연주고, 그런 것들에 제 스스로 가둬버려서 그런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하리토노프가 연주하는 다른 곡들, 특히 그의 색깔이 이 정도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드뷔시, 라벨, 그런 곡들의 연주를 듣고 싶어지게 만든 연주였답니다. 자, 그리고 쇼스타코비치 11번 교향곡,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어렵고 듣기 힘든 교향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 11번 교향곡은요, 교향곡 1905년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1905년. 그때 러시아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 구한말도 마찬가지로서 임어불란, 갑신정면, 을미사변 등 정말 역사의 회오리, 소용돌이가 많이 졌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러시아 자르의 압제와 폭압에 반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난 건데, 그걸 시간대별로 그 당시에 불렸던 노래들, 민중가, 혁명가, 군가, 그 다음에 혁명의 시대순으로 해서 쇼스타코비치가 음악으로 다시 구현한 한편의 시대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민족의, 러시아의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곡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현상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쪽 조금 소련, 즉 러시아 20세기 음악에 대해서 연구도 그렇고 이해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11번 교향곡이었다고 봐요. 쥐자 놀랐습니다. 그런 어렵고 1시간이 넘는 곡인데도요, 안보를 주의하면서 탄탄한 밀집도와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쇼스타코비치 11번 곡을 잘 모르는데 두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 하프가 나올 때마다 섬뜩합니다. 도대체 어떤 또 음악적인
이벤트가 일어날까? 그리고 그 이벤트를 가지고 종교를 짓는 트럼펫의 선율들 그것들이 나올 때마다 탄탄한 정말 구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듣고 싶어졌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역사적인 배경을 갖춘 곡들을 지금 발굴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동기부여해서 좋은 작품을 발굴해서 세계에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5.18 창작관이라 축제였거든요. 그때 님을 위한 행진곡, 그 시대, 그 혁명, 그리고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불렸던 곡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곡을 쓰는 건데 사실 이번에 그 곡들을 해서 선정된 작품들이 굉장히 효과도 좋고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쇼스타코비치 같이 그런 내용적이고 기교적인 면이 아닌 내용에 충실한 곡이었으면 과연 이번에도 또 이목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연주회였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강소연 피아니스트 이야기했잖아요. 강소연 피아니스트가 연주했던 그 강소연 피아노 독주에서 연주했던 Always Fall in Love 라흐마니노프라는 곡을 듣고 오늘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3번 중에 이 악장을 모티브로 삼아서 재창출한 곡인데요. 정말 강소연 피아니스트에 맞게끔 상큼하고 부드러운 뉴에이지풍의 음악으로 재창출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작곡가 성룡원의 음악통신이란 주제로 해서 처음으로 미디어 피아에서 3가지 주제를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해보는 첫 방송이고 그래서 많이 떨리고 긴장하고 발음도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재밌게 듣고 감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에 더욱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는 7월 첫 주에 있었던 음악계 이슈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블로그 쓰는 글 있죠? 그 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